대화 기술을 갖춘 아이로 키우기. 우리 집에는 아주 활발한 아이도 있고 조금 내성적인 아이도 있다. 부모인 우리는 어느 가정이나 가족들 간의 대화에 간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이들은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낼 때도 있고 혼자 속으로 생각과 감정을 간직할 때도 있다. 하지만 아이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중요한데 부모 자식 간의 애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대화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아이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대화를 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친구 관계를 비롯해 학교, 직장, 결혼 생활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간다. 어려운 문제도 타협점을 찾아내고 진솔한 인간관계를 맺는다. 정보 교환을 잘하면 학교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친구들과 우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거래를 성사시키거나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부모가 아이들과 대화하고 귀를 기울이는 방식은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준다.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는 일반적으로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애착 양육된 아이들은 진실하고 다정다감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뿐 아니라 태도와 신체 언어에서도 그렇게 느껴진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고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진지하게 관심을 보인다. 이런 아이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의사소통이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의사소통에는 말과 함께 신체 언어가 포함된다. 또한 언제 말을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도 생각할 줄 안다. 의사소통 능력은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자긍심, 감정이입, 감수성, 친절과 같은 특성들과 관련이 있다. 대화하는 방식은 대체로 기질과 성격에 따라 좌우된다. 어떤 사람들은 손짓 발짓을 하면서 온몸으로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과묵하다. 대화 방식은 제각기 달라도 실제로 훌륭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있다.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귀를 기울인다. 감정을 이입하면서 듣는다.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한다. 신체 언어를 사용한다. 적절하고 재치 있게 이야기한다. 말조심을 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애착 육아로 자란 아이들이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다른 대인 기술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능력은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습득된다. 의사표현을 도와준다. 아기의 울음은 최초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보호자가 아기 울음에 반응을 보이면 아이는 자신이 보내는 신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기는 의사소통의 기본 방식, 즉 내가 신호를 보내면 누군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다시 의사 전달을 시도한다. 그런데 부모가 아기 울음에 대답하면 아기가 더 많이 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부모도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아기는 좀 더 적절하게 우는 법을 배운다. 아기는 절박하고 시끄럽게 울지 않아도 반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좀 더 섬세한 신호, 즉 다른 소리, 몸동작, 눈맞춤 등으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엄마 아빠가 주의를 기울이고 미세한 신호에도 반응을 보이면 아기의 의사 전달 방식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따라서 부모가 반응하는 방식 역시 다양해진다. 이런 식으로 아기는 말을 하기 전에 보호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언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부모는 아기와 있는 것이 즐거워지고 계속해서 아기의 요구에 반응하게 된다. 아기들의 언어 능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우선 이해력이 표현력보다 먼저 발달한다. 18에서 24개월 사이에는 말은 잘 못해도 많은 단어를 이해한다. 따라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하고 다음과 같이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제 목욕을 하자꾸나. 밖이 추우니까 코트를 입자. 아이의 표현력이 발달하면서 요구사항을 말로 하기 시작하면 부모는 훨씬 수월해진다. 하지만 아직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있다. 인내심을 갖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상상해보고 신체 언어를 관찰하자.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눈을 들여다보자. 귀를 기울이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맞추자.
잘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번 말해볼래? 하고 격려하자. 아이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아이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말하기를 배우려면 감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소리와 억양을 시험해 봐야 한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끽끽거리며 고함을 지르고 제잘거린다. 때로 그런 소리가 재밌기도 하지만 귀에 거슬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고분고분하던 아이가 언제부턴가 싫어!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네가 화가 난 모양이구나 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아이가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자. 부모가 대화 기술의 본보기가 되어준다. 간단하게 말한다. 아이가 어릴수록 짧은 문장을 말하자. 첫 문장의 요점을 말하면 아이가 귀를 기울인다. 두서없이 이야기하면 아이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 아이가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요점을 간단히 말하고 아이에게 반복시켜보자. 만일 아이가 따라하지 못한다면 너무 길거나 복잡한 것이다. 정확하게 말한다. 아이가 대화를 즐거운 것으로 느끼게 하자. 어린 아이들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한다. 문법에 맞는 문장 구사는 한참 후에나 기대할 수 있다. 문법이나 표현을 고쳐줘야겠다는 마음에 아이가 하는 말을 가로막지 말자. 아이들은 저절로 말을 배운다. 그리고 예의 바르게 말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면 가르치기보다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아이에게 대답할 때는 얼른말로 대답하자. 단 지나치게 일찍부터 완벽한 문법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면 말을 더듬는 것 같은 언어 문제가 생기거나 대화를 꺼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아이를 잘 관찰한다. 아이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몸동작, 시선, 끄덕임, 표정 같은 특별한 대화 방식을 관찰해보자. 어떤 사람들은 손을 상대방의 어깨에 올리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대화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편안하게 대화한다. 아이에게 어떤 규칙을 정해주기보다는 개성에 따라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을 개발하고 다듬어 갈 수 있게 하자. 아이를 관찰하면 말과 태도 뒤에 숨은 감정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아이들은 대화 기술을 연마해 가는 도중에 몸을 흔들거나 비틀고 다른 이상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아이들은 원래 그런 법이다. 만일 고질적이 될 수 있는 버릇이 생기면 부모가 모범을 보여 그런 습관에 벗어나게 도와주자. 있잖아 라든가 라고 말하는 버릇은 자꾸 지적하고 주의를 주며 사람 앞에 나서는 걸 꺼리는 아이로 만들 뿐이다.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꿔 말하자. 비난조의 말을 듣게 되면 아이는 방어적이 되어 말대꾸를 하거나 협조를 거부하게 된다. 방 청소를 하기 전에는 밖에 나갈 생각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대신 먼저 방 청소를 하고 나가 놀아라 라고 말해보자. 너는 문 닫은 적이 없어가 아니라 문 닫는 것을 잊었구나 라고 말해보자. 우리라는 말은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족의 규칙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식탁을 닦아라 하고 말하는 대신 우리 식사가 끝나면 식탁을 닦자 라고 말하자. 마룻바닥에 코트를 던져놓지 말아라 대신에 우리 항상 코트를 걸어놓자꾸나 라고 말하자.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던져주고 나머지를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마룻바닥에 축구 장비를 놓아두지 마라 하고 말하는 대신 축구 장비를 어디에 두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자. 주의 깊게 살피고 바로잡아준다. 대화 방식은 전염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아이들은 부모뿐 아니라 다른 주변 사람들도 따라한다. 아이들에게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줄 뿐 아니라 또래 아이들, 이웃, 어른들에게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관찰하자.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와 대화법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아이들이 비판적인 말이나 크고 화난 목소리, 조롱하는 말을 종종 듣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줄 안다. 좀 더 나은 역할 모델을 만나게 해주고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는 깨우쳐주자. 아이 입에서 나오는 불쾌한 말이나 표현을 들으면 우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라고 야단을 치게 된다. 아이들이 밖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언어 습관을 배워오는 것을 피할 순 없다. 그럴 땐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런 말투가 정상인
아니며 우리 집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자. 또 다른 전략은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 이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듣기 좋니? 저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어보자. 아이의 신체 언어를 읽는다. 신체 언어는 사실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한다. 얼굴 표정, 몸의 긴장, 자세, 숨쉬기 등 어느 하나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 게 없다. 신체 언어는 말을 보강해 줄 수도 또 말과 모순이 될 수도 있다. 신체 언어는 메시지 뒤에 숨은 감정을 보여주는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애착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와 아이들은 보통 상대방의 신체 언어를 보고 화가 났는지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걱정하거나 흥분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린다. 신체 언어는 관심을 가질수록 더 많이 눈에 들어온다. 의사소통의 기술 저자인 엘버트 메라비어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통해 받아들이는 정보에서 언어는 7%에 불과하며 55%는 신체 언어, 38%는 어조를 통해 전달된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부모나 형제, 기타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태도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친 표정을 지으면 본인은 아니라도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아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할 시간과 공간, 자유를 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투자다. 만일 일찍부터 아이가 시시콜콜 조절되는 이야기를 들어주면 커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상담하러 찾아올 것이다. 지금은 아이가 사소한 문제로 우리 시간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부모의 조언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를 들고 오게 된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인내심과 창의성을 요구하지만 정말 골치 아프게 애가 타는 건 10대가 되었을 때 부모에게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부모는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지 몰라서 걱정을 하게 되고 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만일 일찍부터 아이의 감정을 좀 더 잘 받아준다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다. 잘못하면 아이가 차라리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 아이가 감정을 드러낼 때 화를 내거나 비판하거나 어른의 논리대로 대답한다면 아이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기며 입을 다물어 버릴 것이다. 아이가 죽은 금붕어가 떠있는 어항을 안고 온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두 가지 대답이 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2주째 어항 청소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하지. 이런 가엾어라. 금붕어가 죽어서 정말 슬프겠구나. 어떻게 대답하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까? 아이의 감정 표현을 유도하는 말과 가로막는 말의 예는 다음 표시와 같다. 감정 표현을 유도하는 말. 무섭니? 속상했겠다. 나라도 울었을 거야. 화가 날 만도 하구나. 오늘 좀 외로워 보이는데? 얼마나 실망했을까? 정말 신이 났겠구나. 저런 정말 아프겠다. 감정 표현을 가로막는 말. 너는 다 컸어. 네 투정을 받아줄 기분이 아니다. 네가 잘못했네 뭐. 이제 가서 자라.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방정 떨지 말고 조용히 해라. 그까짓 것 갖고 울지 마라. 여자는 남자보다 좀 더 편안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 여자는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고민을 털어놓지만 남자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과 감정에 대해 대화할 때는 엄마가 더 유리하다. 마사와 나는 처음에 아이들의 감정 폭발에 서로 다르게 반응했다. 아이가 타박상을 입고 달려오면 나는 즉시 의사가 되어서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아이가 느끼는 고통을 덜어주고 눈물을 그치게 하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반면 마사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살폈다. 아이가 느끼는 고통이 심하면 마사도 그만큼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아이와 똑같은 아픔을 느꼈으며 그 다음에 아이를 진정시켰다. 그러자 마사의 반응이 누그러지면서 아이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그 상처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논리적인 대답은 아이들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없다. 아이들은 논리적이지 못한다. 옷장 속에 괴물 같은 건 없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아이가 거기 괴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소용이 없다. 우선 감정을 해결하고 나면 아이는 부모의 논리적인 지혜에 좀 더 귀를 기울인다.
건강한 가정의 아이들은 표현해야 하는 감정과 다스려야 하는 감정의 균형을 잘 맞춘다. 모든 감정을 똑같이 살피고 인정해줄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라는 한 가지 신호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가족 문제나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면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 쓸데없이 자책을 하거나 자기 감정에 무감각해지거나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낀다. 남편이 요즘 우울증에 시달리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빠가 다시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의아해하거나 불평을 하면 나는 조심스럽게 그런 감정 표현을 허락해주죠.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면 부모님께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남편은 어른 되어서도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분노나 슬픔을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내가 자신들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해준다는 걸 알고 어려운 시기에도 정서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애착 육아는 단지 완벽한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을 구원해주는 방법이기도 하답니다. 아이들은 종종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아이가 발을 굴거나 방에 들어가서 울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려면 참을성이 필요하다. 작은 아이가 불공평해요. 나도 나가서 놀래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물었죠. 어디 가고 싶은데? 몰라요. 아무데나요. 너도 거기 형 친구네 집에 가고 싶어? 싫어요. 형은 바보예요. 라고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혼자 있을 거야? 할 일이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심심하지 않겠어? 형이 보고 싶지? 작은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로 보고 싶어요. 형이 있어야 같이 자동차를 갖고 놀 텐데. 아, 그럼 나랑 같이 자동차 놀이를 할까? 싫어요. 아빠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공놀이를 할까? 아빠도 그건 할 수 있는데. 아이가 훌쩍거리며 좋아요. 난 혼자 놀기 싫어요. 이 아이가 불공평해요 라고 소리칠 때 아빠는 넌 친구 집에 가서 논 적이 없니? 라고 따질 수도 있고 형을 바보라고 부른 걸 야단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아빠는 계속 물어보면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또한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는 대신 아이 스스로 자신의 외롭고 소외당한 느낌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자.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는 부모가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훌륭한 의사소통은 자긍심에서 출발한다.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게 하려면 자신이 중요한 존재이며 자신이 하는 말이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걸 알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야 한다. 아이들을 어엿한 사람으로 대접해 줄 때 자긍심은 높아진다. 나는 놀이 모임에서 6명의 아이들을 돌봤어요. 한 번은 4살짜리 아이가 할머니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죠. 안녕. 내가 먼저 인사를 하자 할머니가 손녀를 팔꿈치로 찌르며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라고 해야지 크리스틴. 크리스틴은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나는 계속해서 말을 걸었죠. 내가 탁자 위에 퍼즐 좀 놓아주겠니? 하고 말하자 다시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크리스트는 아주 잘한답니다. 크리스트는 퍼즐 상자를 열고 각각의 장소에 퍼즐을 하나씩 올려놓았죠. 나는 한 번 더 말을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죠. 크리스틴, 오늘 친구와 나눠 것을 가져왔니? 그러자 다시 한번 할머니가 끼어들며 아이고 안 가져왔네요. 깜빡했어요. 그때 크리스틴이 화난 얼굴로 말했죠. 가져왔어요. 아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보라색 꽃들을 꺼내더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선생님은 나를 진짜 사람으로 생각해요. 자긍심이 먼저다의 저자 스탠리 쿠퍼 스미스 박사는 자긍심이 높은 아이들의 부모를 보면 언제라도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비판하지 않으며 의견을 존중해준다고 말한다. 사실 아이의 의견에 우리가 동의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조언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잠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아마 서로 의견이 달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을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게 된다.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감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조언한다면 아이의 마음을 바꾸기 좀 더 쉬울 것이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건 좋지만 동시에 말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기 쉽다. 말을 꺼내기 전에 잠시 생각할 능력을 갖고 있는 5살에서 7세의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예를 들면 네가 살을 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남들이 뚱뚱하다고 놀리면 기분이 어떻겠니? 하고 말로 감정이입을 유도할 수 있다. 아이들은 감정이입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말조심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가르치자. 본보기가 되는 유아대화법. 지시하기 전에 눈높이를 맞춘다. 아이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전에 눈높이를 아이에게 맞추고 마주본다. 그러면 아이가 주목을 하고 앞으로 듣게 될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이가 집중하도록 트리샤, 귀 좀 빌려줄래? 하고 말한다.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같은 식으로 시선을 맞춘다. 말할 때, 특히 들을 때 가끔씩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쳐다본다. 상대방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면 때로는 제압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몸을 움직이고 나서 말한다. 부엌에서 텔레비전 끄고 저녁 먹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에 거실로 걸어가서 잠시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아이에게 텔레비전을 끄게 한다. 그렇게 하면 아이가 하는 것을 존중한다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다른 방에서 소리를 치면 효과가 없다. 신체 언어로 표현한다. 어깨에 손을 얹거나 허리에 팔을 둘러서 애정을 표시하자. 아이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아이가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미소를 보여준다. 아이에게 말할 때는 표정에 주의하자. 대부분의 부모는 미소가 부족하며 찌푸린 얼굴로 잔소리하기에 바쁘다. 미소는 아이와 함께하는 기쁨을 전달해서 아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준다. 대화를 가로막는 말. 다음과 같은 말이나 태도는 대화를 차단한다. 만일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면 잠시 중단하고 생각해보자. 부정적인 생각. 네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래. 개인적 편견.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야. 단정. 넌 항상 까먹는구나. 의견 충돌. 내 말이 옳아. 완고한 기대와 규칙.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무의미한 질문.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니? 자동적인 생각.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그만해라. 판단, 비판, 비난. 넌 왜 늘 그 모양이니? 최악으로 말하기. 너희들 사이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설교. 그렇게 내가 뭐라 그랬어? 위협. 또 한 번 그런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조롱. 네 말은 들어보나 마나 뻔해. 회피.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듣기도 요령이 필요하다. 듣기는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혼자서만 떠들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배워야 한다. 적어도 아이가 요구하는 만큼 귀를 기울여 줘야 한다.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 딴 생각하지 말고 대화에 집중하자.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때로는 머리를 적당히 끄덕이자. 아이가 웃으면 함께 웃자. 풍부한 얼굴 표정을 통해 아이가 하는 말을 이해하며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렇겠지. 와, 설마. 정말 화가 나겠구나. 대단하다. 와 같은 말로 맞장구를 치면서 동감을 표시한다. 아이들은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감지한다. 아이가 대답을 원할 때까지 기다리자. 아이가 직접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듣고 싶어 하면 그때 이야기하자.
머릿속으로 메시지의 요점에 밑줄을 긋는다.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가? 특히 아이가 두서없이 말할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 들은 말을 요약해서 말해보자. 그러니까 네가 가장 걱정하는 건 요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점수를 딸 수 있다. 아이가 잘못한 게 분명해서 야단을 치려고 할 때는 우선 귀를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참을성 있게 종종 말없이 아이가 마음껏 감정을 발산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까지 기다리자. 화가 풀릴 때까지 법석을 떨게 내버려 두자.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법이다. 실컷 울다 보면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게 된다. 야단치지 말고 역성을 들어주면 이야기를 털어놓을 것이다. 아이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를 때는 조용하게 대답하자. 차분한 태도는 아이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아이들은 횡설수설하다가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화가 나 있는 아이에게는 지혜로운 말보다 부드러운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우선 감정이 누그러지면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아이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아이들의 불평 다루기. 한창 바쁠 때 아이가 투정을 부리면 짜증이 난다. 하지만 아이가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면 관대해지자. 아이들은 누구나 불평을 한다. 아이들은 종종 무력감을 느낀다. 집에서는 형제들과 부모의 사랑을 나눠줘야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친구들과 경쟁해야 한다. 불평할 기회가 없어서 원망과 적개심이 안으로 쌓이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아이의 불평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화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가 불평할 때 평정을 유지한다. 아이가 교사나 형제, 부모에 대해 불평을 할 때 평정을 잃지 말자. 폭발할 지경이라도. 지나친 반응을 보이거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자. 아이는 지금 배우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아이가 자기 주장을 한다는 건 자신감이 생겼다는 증거다. 나는 소중하고 나에게도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불평의 원인을 이해한다. 아이가 불평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태어난 동생에 대해 쌓여있던 적개심을 분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나의 독단적인 태도를 원망하는 건지 친구들과 놀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불만인지 어쩌면 학교 공부가 힘들고 선생님이 너무 엄격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불평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친다. 불평을 분노로 표현하기보다 자전거를 타거나 뒤뜰에 공을 차면서 적당히 발산하는 방법을 가르치자.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다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자.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가르치자. 동감을 표시해주면 불평하는 아이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어떤 불만이 있는 것인지, 집에서 소외감이 느껴지는지,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지, 공부가 너무 어려운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면 불평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대화의 황금률을 사용한다.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에 대해 가르칠 때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대화의 황금률을 기억하자.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는지 알면 역할놀이를 통해 좀 더 바람직한 대화 방법을 가르치자. 대화의 황금률에 따라 불평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도록 해보자. 왜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은 안 해주는 거예요? 라고 불평하는 대신 난 스파게티가 먹고 싶어요. 내일 저녁에는 스파게티를 해주세요. 라고 말하도록 가르치자. 불만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줄 알게 되면 타협을 가르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위협하는 식으로 말하면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규칙을 정해서 실천하자. 아이가 불평을 하면 누군가를 비웃거나 화나게 만들지 않고 다시 말할 수 있겠니? 하고 주의를 주자. 참을성과 타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면 언젠가 아이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기분 좋게 또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고 요령 있게 표현할 수 있다.
신체 접촉은 마음을 움직인다. 연구에 의하면 신체 접촉이 성장 발달에 중요하다고 한다. 즉, 시설에서 자라는 고아들은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허약한 아이가 많은데 이것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접촉은 애정을 느끼게 해준다. 특히 아이가 미운 짓을 할 때 다독여주고 안아주면 마음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 어깨를 토닥이거나 굳은 악수가 같은 접촉 역시 종종 말보다 더 강한 사랑과 관심을 전달할 수 있다. 접촉과 포옹은 즐거운 신체 언어다. 아이를 꾸짖은 후에 안아주자. 포옹을 하면서 부드러운 애정 표현을 하다 보면 아이에게 환한 감정이 누그러진다. 어떤 아이들은 포옹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한다. 하지만 계속해서 애정 표현을 해주면 진실한 감정과 닿을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를 꼭 안아주자. 안아서 번쩍 들어 올리자. 부모의 포옹이 사랑임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해주자. 아이가 학교에 갈 때나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전에나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스스로 아이에게 입맞춤을 하고 안아주자. 이런 의식들은 생활이 바쁘거나 아이가 점점 커서도 애착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간지럼 태우기, 씨름, 등 긁어주기, 머리 쓰다듬기 등등 여러 종류의 신체 접촉을 하자. 소파에 바짝 붙어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함께 책을 읽는 것도 좋다.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에 대한 규칙을 이야기하자. 사적인 신체 부위는 아무도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한다. 특히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는 이 점을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아기가 언제라도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자.